어머님, 큰일 났어요. 밖에 빨리 보셔야 해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발이 멈췄습니다. 화환 2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화분이 깨져 흙이 인도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머리가 흐트러지고 외투 단추가 어긋난 여자와 셔츠 깃이 누렇게 변색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전 남편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보는 얼굴. 하지만 3개월 전에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니, 이게 원래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건물이잖아. 언니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신우이가 내 소매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갈라진 손톱이 옷감에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그 손이 지금 내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사연처럼 돈으로 사람 무시하다가 망한 사람 보신 적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니, 잠을 잔 건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에 온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이니까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는데 옆자리가 차갑습니다. 또 빈자리. 손으로 시트를 더듬어 보니 구겨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이는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어머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익숙한 냄새. 20년 가까이 맡아온 냄새인데도 숨이 턱 막히는 건 여전합니다. 어머님은 이불 위에 그대로 실내를 하신 채 벽을 향해 웅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시는지 오래입니다.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요. 대답 대신 돌아온 건 축축한 손으로 내 팔을 움켜쥐는 힘이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프다는 말 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손에 얼마나 많이 핥히었는지 내 양쪽 팔뚝에는 1년 내내 긴 소매로 가리는 상처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시트를 벗기고 물수건으로 어머님의 등을 닦아드리는 동안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어머님 약을 챙기고 미음을 끓이는 사이 6시. 그제야 잠깐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등뼈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손으로 짚고 부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갑습니다. 20년. 시집 온 지 20년이 됐습니다. 24살에 시집 와서 올해 44살. 그 20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이 허리에, 이 무릎에, 이 손마디에 남아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44살인데 거울 속에 나는 50살이 넘어 보이니까요. 오늘은 제삿날이었습니다. 시아버님 기일.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적을 깨어야 합니다. 종갓집 제사는 간단한 법이 없습니다. 상 하나에 20가지가 넘는 음식이 올라가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차리는 건 오로지 내 몫입니다. 신우이는 명절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도련님 내외는 제삿날에만 얼굴을 비추고 숟가락 하나 놓는 것도 며느리 일이라는 듯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불만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시집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이 아직도 귓속에 박혀 있습니다. 종부가 그것도 못하면 뭐래? 그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남편의 목소리. 그 뒤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만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칼로 두부를 써는데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새벽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몸이 한계를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번지기 시작할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 묵직하고 거만한 걸음. 그이가 들어오는 소리는 발소리만으로도 압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여보 왔어요? 제사상 거의 다 차렸어. 씻고 나오면 아, 그 냄새 좀. 거실을 지나가던 그이가 코를 찡그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양복 소매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여기까지 닿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향, 달콤하고 무거운 향. 내가 쓰는 핸드크림의 비릿한 냄새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향기.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잖아. 학회였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서재로 향하는 뒷모습. 등이 넓었습니다. 그 넓은 등이 예전에는 의지가 됐는데 지금은 벽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걸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벽. 여보, 왜 또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부르는 게 그렇게 귀찮은 겁니까? 20년을 당신 뒤에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살림을 하고 당신 어머니의 대소변을 손으로 치우고 당신이 교수 된다고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서 보냈는데 왜 또라니?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제사상 좀 봐줘요. 저기랑 탕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서재 문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 세상의 짐을 진 사람처럼 크고 길게. 20년을 했으면 이제 혼자서 좀 해. 매번 이런 걸 물어보니까 답답한 거야. 주변의 교수 부인들 보면 다들 문화센터도 다니고 와인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말끝을 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선명했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제사상이나 차리고 시어머니 기저귀나 가는 아내가 창피하다는 거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축 늘어졌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나무 문짝이 문틀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 부엌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나는 다시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전을 뒤집고 나무를 담고 그릇을 닦고 기계처럼 20년 동안 길들여진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건 느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서 울면 위험하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참아왔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참아온 20년이 그이에게는 단 한 푼의 가치도 없었다는 것을. 제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누이가 현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높고 날카롭고 향수 냄새가 목소리에까지 묻어있는 듯한 여자의 말투. 어머, 여기가 그 종갓집이에요? 생각보다 낡았네. 고무장갑을 벗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그 옆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모녀인 듯 했습니다. 젊은 쪽은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있었고 나이 든 쪽은 모피 코트 깃을 세운 채 집안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동산 매물을 보러 온 사람처럼. 누구세요? 내 물음에 젊은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웃고 있는데 눈 안쪽이 차갑습니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눈. 수십 번 본 적이 있는 눈입니다. 시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시기 전 나를 볼 때 짓던 바로 그 눈. 아, 본부인이시구나. 본부인.
그 두 글자가 귀를 파고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본부인이라 함은 자기는 본부인이 아닌 다른 자리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이 누군데 남의 집에.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그이가 나왔습니다. 양복도 아닌 편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그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놀라지 않는 눈, 당황하지 않는 표정, 이미 알고 있었던 얼굴, 아니 기다리고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들이 누구야? 앉아.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미안함도 없이. 거실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 나는 앞치마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유리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의 첫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그 아래에 찍힌 금액. 15억 원. 이게 뭐야? 위자료요. 여자가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가 15억짜리 건물이에요. 서초동. 괜찮은 입지죠. 이거 받고 깔끔하게 나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당신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 아닌가요?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제사상을 차리고 시어머님 기저귀를 갈고 남편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 20년의 값어치가 이 여자 입에서 나오는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인 겁니까? 여보, 이게 무슨... 그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이 진짜인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그이의 얼굴에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마치 이 자리에 자기는 없다는 듯이 오빠. 신우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든 신우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눈동자가 서류 위의 숫자를 훑고 있었습니다. 15억. 그 숫자 위를 눈이 3번, 4번 오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야? 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한 번 더 끄덕임. 신우이의 시선이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선. 20년 동안 명절마다 제삿날마다 손 하나 까딱 않고 거실에 앉아있던 신우이의 눈. 그 눈이 지금 나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뭘 망설이냐고. 언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오빠 마음이 떠난 거 언니도 알고 있었잖아. 충분하냐고. 20년이 충분하냐고. 뭐가 충분한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어머니, 모피 코트의 그 여자가 어머님 방 쪽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냄새. 저 방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런 데서 살 순 없지. 빨리 정리 좀 하세요. 어머님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세상과 단절된 채 그 방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 20년 동안 내가 밤낮 없이 곁을 지킨 어머님을 가리키며 처음 본 여자가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는 겁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 왜 이렇게 예민해?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해. 젊은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이것 봐요.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당신이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건데? 사랑? 웃기지 마. 남편분은 이미 3년 전부터 나랑 같이 산 거나 다름없어요. 3년. 3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머님 병원을 옮기느라 밤잠을 설치던 그 해.
그이가 해외 학회가 잦다며 짐을 싸들고 나가던 그 시기. 그때부터였다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잡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당신, 이게 사실이야? 그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보지 않은 채, 수진아, 이혼하자. 수진, 내 이름.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내 이름이 이렇게 낯설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 결혼은 이미 끝난 거야. 서로 붙잡아봤자 수준 차이만 확인하는 거라고. 수준 차이. 또 그 말. 새벽마다 전을 부치고 당신 논문 교정을 봐주고 당신 어머니의 배설물을 맨손으로 치우는 게 수준이 낮은 겁니까? 그게 당신이 20년 동안 나를 본 방식입니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데 눈물인지 어지러운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뺨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야가 한쪽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왼쪽 볼이 타는 듯이 얼얼했습니다. 여자가 내 뺨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 3개. 정신 좀 차려요. 질질 짜면 뭐가 달라져?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요. 당신 20년 이걸로 청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딘지 알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도 그이도 모피 코트의 여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뺨을 맞은 나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얼한 볼을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끝에 체온이 느껴집니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뺨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 안쪽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20년을 모신 분,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분.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분의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사람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처음 보는 여자의 손바닥과 15억짜리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님 방 옆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왼쪽 볼이 아직도 얼얼했습니다. 손바닥을 갖다 대면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천장의 금간 자국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집 오던 해에도 저 금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아무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고쳐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쳤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가 3번이나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 수는 있어도 그 바닥에 누워서 밟힐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님 약을 챙기고 미음을 끓여드린 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삿날도 명절도 아닌 날에 이 집을 나서는 겁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신우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디가? 볼 일이 있어서. 어머니 두고 언니가 나가면 누가 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한 빌딩 7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을 때 내 운동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앞치마 자국이 남은 외투를 입은 여자가 한 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였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5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건넸습니다. 손이 마르고 단단했습니다. 그 손의 감촉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나를 때리지 않는 손을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들었습니다. 상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렸습니다. 20년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한 문장이 나오자 그 뒤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의 알람, 어머님의 기저귀, 남편의 뒷모습, 수준 차이라는 말, 3년간의 외도, 상간녀의 손바닥, 15억짜리 서류.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까지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당신이 이 건물을 안 받고 버티는 겁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가 왜 굳이 15억짜리 건물까지 내밀면서 이혼을 서두르겠어요. 남편분이 교수라고 하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직은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으로 민감한 직업이에요. 당신이 외도 사실을 들고 학교에 가면 징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상간녀 쪽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앞세워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울면서 도장 찍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처음으로 내가 쥐고 있는 것의 무게를 누군가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받으세요. 네. 건물 받으세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도 본 증여를 취소, 철회, 환수할 수 없다. 이 한 줄이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 분할 청구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이 2가지가 들어가면 건물은 당신 것이 됩니다. 영원히. 상대방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법원에 가도 절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었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과는 달리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저쪽은 속전속결을 원하고 있어요. 당신이 울고불고 시간을 끌수록 저쪽이 불리해지거든요. 15억이면 큰 돈이에요. 하지만 저쪽에서 먼저 내민 돈입니다. 탐욕은 항상 조급함과 함께 오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탐욕은 조급함과 함께 온다. 그렇습니다. 상간녀가 제삿날에 집으로 찾아온 것, 서류를 던진 것, 뺨을 때린 것, 전부 조급함이었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비참해질수록 저쪽은 안심했을 겁니다. 저 여자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사흘 뒤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내 옆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 여유로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 앉은 변호사를 보고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려온 거예요? 좀 과하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건 과한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계약서. 그 안에 변호사가 말했던 그 한 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 증여는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 철회, 환수할 수 없으며 수증자의 완전한 소유권을 영구히 보장한다. 상간녀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눈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모피 코트의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아 끌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이는 역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창밖을 봅니다. 마치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너무 복잡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건물 줬으면 됐지. 뭘 이렇게까지. 상간녀가 짜증을 내며 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빠르게.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모녀가 함께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넣었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변호사가 내 귀에 소곤거렸습니다. 봤죠? 읽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조급한 사람은 항상 이래요. 내 차례가 왔습니다. 펜을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것에 서명했습니다. 제사용품 영수증, 어머님 병원 동의서, 남편의 연구비 서류. 항상 누군가를 위한 서명이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서명.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내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이혼 신고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20년이 끝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의식도 없이 고작 종이 한 장과 도장 하나로 상간녀가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이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그 단어가 우습다고 느끼면서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현관까지 그 여자를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현관 프레임 안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탐욕이 꼭 맞는 두 사람.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변호사가 내 손에 서류 사본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건물,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당신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법원이 뭐라고 해도 돌려줄 필요 없어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종이 한 장의 무게로 압축된 기분이었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했습니다. 이건 내 것이라는 확실함.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며칠 전과는 달랐습니다. 사흘 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때는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현관 계단을 내려오며 20년 동안 매일 올라가던 그 계단을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5월의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며칠 전 뺨을 맞았던 바로 그 볼을. 아직 얼얼한 감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위를 지나가는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초동 건물의 등기 이전을 마치고 건물 1층에 작은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간만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신우이. 이혼 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끊은 겁니다. 15억짜리 서류를 보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 입으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 네 번째 벨이 울릴 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20년 동안 시댁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코가 막힌 듯 웅웅거리는 소리.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살려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몸 안 어딘가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20년 동안 살려줘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나였습니다. 새벽 4시에 어머님 기저귀를 갈면서
명절마다 혼자 20가지 넘는 음식을 차리면서 뺨을 맞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그때 누가 나를 살려주었습니까? 하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신우이의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울음과 한숨 사이로 끊기고 이어지기를 반복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이혼이 성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상간녀가 종갓집의 안주인 자리에 올랐다는 것. 처음에는 별일 없었다고 합니다. 상간녀가 집 안 인테리어를 바꾸고 가구를 새로 들이고 신우이에게 밝게 웃으며 이제 우리 식구니까 잘 지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15억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니 넉넉한 사람일 거라고, 나보다는 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 여자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렸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어머님, 치매에 걸려 세상과 단절된 채 그 방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 20년 동안 내가 밤낮 없이 곁을 지켰던 어머님. 요양원이라니 어디로? 경기도 어딘가. 나도 주소를 몰라. 그 여자가 알려주지도 않아. 주소도 모른다. 자기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 떨림보다 다른 것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이 낯선 곳에서 눈을 떴을 때의 모습,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눈으로 아무도 없는 천장을 바라보고 계실 모습, 20년 동안 매일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21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나한테 하는 짓이. 신우이의 말에 따르면 상간녀는 집안의 모든 경제권을 3주 만에 장악했습니다. 오빠의 카드를 회수하고 신우이에게는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식비조차 상간녀의 허락 없이는 쓸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언니, 그 여자가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밥을 차리면 이것도 음식이냐? 우리 엄마가 해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고. 빨래를 개면 주름 좀 제대로 펴라. 식모도 이것보단 낫겠다고 하고. 식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그 집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단어를 신우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통쾌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고요한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맛이구나. 이 맛을 신우이도 알게 되었구나. 오빠는 뭐래? 오빠가 말을 해야지. 그 여자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해. 눈치를 봐, 눈치를. 교수라는 사람이.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웃음인지 경련인지 모를 떨림. 20년 동안 내 앞에서는 수준 차이를 운운하며 서재문을 닫던 사람이 새로 온 여자 앞에서는 눈치를 봅니다. 그 교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있잖아, 언니. 신우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 엄마가 우리 집에 눌러 앉았어. 처음에는 며칠만 있겠다더니 짐을 풀고 안방을 차지하고 이제는 나보고 빨래를 하라고 해. 자기 속옷까지. 모피 코트의 여자. 어머님 방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코를 막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그 집의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신우이에게 빨래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님의 빈자리를 모피 코트가 꿰찬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건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우이의 숨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냥 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그 한마디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20년 동안 명절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이, 내가 뺨을 맞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이, 15억 숫자를 보며 충분하지 않아?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잘 지내.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들린 전화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고 입꼬리가 단단하게 내려앉은 얼굴. 하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울지 않는 눈.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초동 건물 앞에 서니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거렸습니다. 내 건물, 내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이 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건물. 가방에서 인테리어 시안을 꺼내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층 카페. 이름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공간에서 더 이상 누구의 기저귀를 갈거나 누구의 뺨을 맞거나 누구의 수준 차이를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전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님, 식모 취급당하는 신우이, 눈치를 보는 전 남편.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 20년 동안 내가 겪었던 것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를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기저귀를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거운 빈자리인지를 곧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신우이의 전화가 있고 2달쯤 지났을 때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였던 정은이, 지금은 그이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이혼 뒤에야 알았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자는 정은이의 말에 오랜만에 학교 근처까지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인 칼국수집에 들어서자 정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 수진아. 너 많이 달라졌다. 어딜 봐서? 눈이. 예전에는 늘 어디 아픈 사람 같았거든. 그 말에 웃었습니다. 어디 아픈 사람? 맞는 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팠으니까요. 칼국수를 앞에 놓고 정은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 뭔데? 너희 전 남편. 요즘 학교에서 완전 난리야. 전 남편. 그 세 글자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20년을 그이라고 여보라고 불렀던 사람을 전 남편이라고 호칭하는데 아직 입이 덜 풀렸습니다. 정은이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이혼 후 상간녀의 자금으로 연구소를 차렸다고 합니다. 교수 개인 명의의 연구소. 학교 안에서도 꽤 화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연구비 걱정 없이 논문을 쓸 수 있게 됐다며 동료 교수들 앞에서 어깨를 펴던 것이 불과 2달 전이라고. 근데 말이야, 그게 연구소가 아니야. 무슨 뜻이야? 그 여자 있잖아. 새로운 여자.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넣어주는데 그 대가가 장난이 아니래. 정은이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옆 테이블을 한번 흘끗 보고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연구소 경비 내역을 전부 그 여자한테 보고한대. 커피 한 잔 사 먹은 것까지. 그리고 연구소 직원 채용도 그 여자 승인이 없으면 못한대. 지난달에는 대학원생 1명 연구보조원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여자라고 안 된다고 했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눈앞을 하얗게 가렸습니다. 그 너머로 그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논문을 쓰던 뒷모습, 수준 차이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커피 한 잔의 영수증을 여자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정은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익명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학관 3층 모 교수, 수업 중 전화 받고 복도로 뛰어나감. 글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강의실에서 강단에 서 있던 그이의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을 확인한 순간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학생 7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잠깐만이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복도로 뛰어나갔다고. 복도에서 들린 목소리는 학생들의 귀에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수업이. 네, 끝내고 가겠습니다. 내가 3번이었다고 합니다. 교수가 수업 중에 네를 연발하며 복도에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본 학생이 글을 올린 겁니다. 댓글에는 저거 여자친구한테 불려가는 거 아니냐, 교수가 저러면 좀 그렇지 같은 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정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너 괜찮아? 듣기 불편하면 그만할게. 아니, 계속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수준이 낮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 앞에서 내를 연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다른 나라의 뉴스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정실에서 도는 이야기인데. 정은이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닦았습니다. 그 여자 엄마 있잖아. 모피 입고 다니는. 그 여자가 학교까지 찾아온 적이 있대. 교수 연구실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학과 조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대. 뭐라고? 사위, 이번 달 용돈은 왜 아직이야? 우리 딸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고작 이것밖에 못하냐고. 조교가 그 자리에 있었대. 눈을 감았습니다. 연구실. 그이가 20년 동안 자기 성처럼 지키던 공간. 학생들과 동료 교수 앞에서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의 연구실에 모피 코트를 입은 장모가 찾아와 용돈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조교가 뭐래? 아무 말도 못했대. 근데 그 뒤로 학과 안에서 소문이 다 퍼졌지. 공학관 3층 교수, 장모한테 용돈 바치는 사위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하려던 건 아닙니다. 내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이 깊어 보였습니다. 20년의 무게가 빠져나간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니 정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시원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원하냐고.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원하냐고. 시원하진 않아. 정은이의 눈이 약간 놀란 듯 커졌습니다. 근데 슬프지도 않아. 그냥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야.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기저귀를 갈고 전을 붙이고 네, 알겠습니다를 반복했던 내가 사라진 자리에 지금 그이가 서 있는 겁니다. 네를 반복하며 복도로 뛰어나가는 자리에 기저귀 대신 영수증을 들고 제사상 대신 용돈 봉투를 내밀며 내가 치웠던 것들을 이제 아무도 치우지 않는 겁니다. 그 무게를 그이가 처음으로 제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칼국수집을 나와 헤어지면서 정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잘 살아. 너는 잘 살 자격이 있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서초동 건물 쪽으로 향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뛰어가서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를 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카페 이름 정했습니다. 내일 간판 시안 보여주세요. 보내고 나서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카페 이름. 20년 동안 내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웠던 내가 이제 내 공간에 이름을 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창밖에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초동 정류장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카페 오픈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나고 원두 납품 계약을 마치고 직원 면접까지 모두 마친 뒤였습니다. 오픈까지 일주일. 서초동 건물 1층에 붙은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난번 칼국수집에서의 조심스러운 톤이 아니라 숨이 차 있었습니다. 마치 뛰면서 전화를 건 사람처럼. 수진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그 여자, 상간녀, 사기였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빈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사기라니 뭐가? 건물. 그 여자가 시댁에 보여줬던 재력. 전부 다 가짜였대. 정은이가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전 남편 앞으로 날아든 내용 증명이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에 적힌 금액을 본 행정실 직원이 깜짝 놀라 정은이에게 귀띔해 준 겁니다. 상간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 그 화려한 재력의 실체는 전부 대출이었습니다. 건물에 건물을 담보로 그 담보에 또 다른 담보를 쌓아 올린 구조, 돌려막기의 끝판이었던 겁니다. 내게 증여한 서초동 건물도 원래는 그 돌려막기 구조의 한 축이었는데 이혼 과정에서 내 명의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서 구조에 구멍이 뚫렸다고 합니다. 그 구멍이 얼마나 큰 건데? 수진아, 15억이 빠진 거야. 돌려막기 구조에서 15억짜리 기둥이 하나 빠졌으니까 나머지가 전부 무너진 거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받아낸 건물. 변호사가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 확보한 바로 그 건물.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상간녀의 모래성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경매 들어갔대. 상간녀 명의로 된 부동산 세 채가 한꺼번에. 그리고 그 여자 엄마 모피 코트. 그 사람 명의로 된 건물도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깡통이었대. 대출이 시가의 90%가 넘었다더라. 90%? 시가 대비 90%의 대출. 그건 건물이 아니라 빚더미입니다. 모피 코트를 입고 안방을 차지하고 신우이에게 속옷 빨래를 시키던 그 여자의 재력이 고작 빚으로 지탱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남편은 거기가 진짜 대박이야. 정은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연구소, 상간녀 자금으로 차린 그 연구소 있잖아. 그 운영비가 전부 사채였대. 상간녀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으로 연구소 비용을 댄 건데 그 사실을 전 남편한테는 내 돈이라고 했던 거야. 이제 사채업자들이 연구소로 찾아오기 시작했대. 연구실, 학과 조교가 있는 공간, 동료 교수들이 오가는 복도, 그곳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교수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이의 성벽이 사채업자의 발길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카페 안 새로 들여놓은 원목 테이블 위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걸쳐 있었습니다. 아직 손님이 한 명도 앉지 않은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졌습니다. 종갓집 거실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 장면.
20년 동안 제사상을 차리던 그 거실에 이제는 채권 서류가 쌓이고 경매 통지서가 날아들고 사채업자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장면. 상간녀가 처음 찾아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치고 15억짜리 서류를 유리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당신 평생 벌어도 옷 만질 돈이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돈이었습니다. 빌린 돈이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남의 뺨을 때린 겁니다. 며칠 뒤 더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은이가 아니라 신우이였습니다. 심야에 걸려온 전화. 목소리가 아까와는 차원이 다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림이 아니라 덜덜거림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종갓집? 그이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대를 이어 살아온 집. 20년 동안 내가 새벽마다 마루를 닦고 장독대를 관리하고 제사상을 차렸던 그 집.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 오빠 도장을 받아서. 오빠는 서류도 안 읽고 도장을 찍었대. 서류도 안 읽고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달 전 변호사가 내 귀에 소곤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읽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조급한 사람은 항상 이래요. 그때는 상간녀가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이가 읽지 않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부부가 아닌데도 닮은 꼴인 겁니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전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 몰라. 이틀째 연락이 안 돼. 그 여자도 안 받고, 그 여자 엄마도 짐 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모피 코트의 여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안방을 차지하고 신우이에게 빨래를 시키고 용돈을 요구하던 그 여자가 돈줄이 끊기자 짐을 싸서 사라진 겁니다. 그게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돈으로 엮인 관계는 돈이 끊기면 끝나는 겁니다. 언니, 나갈 데가 없어. 신우이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20년 전 시집 오던 날 처음 만났던 신우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가늘은 목소리였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올케라고 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 이 가느다란 떨림과 그때의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언니,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연락 왔는데 비용이 3개월째 밀렸대. 이번 달까지 안 내면 퇴소시킨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치매에 걸려 낯선 요양원 천장만 바라보고 계실 어머님. 20년을 모셨던 분. 나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내가 곁에 없다는 건 본능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비용 미납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요양원 번호 보내줘. 그 말이 입에서 나오기까지 3초가 걸렸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머리로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치매에 걸리시기 전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부엌에서 같이 김장을 담그며 수진아, 고맙다고 하셨던 분. 그 한마디가 20년의 버팀목이었던 분. 그분만큼은 비용 미납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카페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초동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원두 로스팅 테스트가 있고 모레는 직원 교육이 있고 다음 주에는 오픈입니다. 내 일정은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일정입니다. 모래성이 무너졌다고 정은이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성이 아니었습니다. 모래였을 뿐입니다. 상간녀의 재력도 그이의 자존심도 신우이의 안일함도 전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찍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콘크리트 위의 건물입니다. 가방에서 카페 오픈 초대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공간이 처음으로 손님을 맞는 날입니다. 초대장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부드러웠습니다. 20년 동안 만졌던 고무장갑, 행주, 기저귀와는 전혀 다른 감촉이었습니다. 카페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초동 건물 앞에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이고 입구에 걸린 풍선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직원 4명이 앞치마를 메고 홀을 정리하고 바리스타가 머신을 예열하는 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커피 원두가 분쇄되는 고소한 향이 문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축하 화환이 7개나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 원두 납품 거래처, 대학 동기 정은이,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이웃 상인들까지. 시집 오던 날에도 이렇게 많은 꽃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종갓집 마당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카페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온 직장인 2명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바리스타가 내린 커피를 제가 직접 가져다 드렸습니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손님이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새로 오픈한 거예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축하해요, 사장님. 사장님. 그 2글자가 귀에 닿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20년 동안 들었던 호칭은 며느리, 올케, 엄마, 여보. 전부 누군가에게 속한 이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온전히 내 것인 이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제법 들어왔습니다. 12시 반쯤 카페 안에 14명 정도의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카페 안에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새벽 4시의 정막과는 정반대의 소리, 살아있는 공간의 소리,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직원 하나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23살짜리 막내 직원이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밖에 웬 할머니랑 젊은 여자가 화원을 발로 차고 난리가 났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커피 가루를 털며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환 2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분 하나가 깨져서 흙이 인도 위에 흩어져 있었고 풍선줄이 끊겨 하늘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전 남편. 신우이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3달 전에 신우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외투 단추가 어긋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3달 전 전화로 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내 카페 앞에서 화분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그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 양복 차림이었지만 양복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셔츠 깃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구두코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서재에서 논문을 쓰며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 넓은 어깨가 지금은 추위에 웅크린 참새 같았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신우이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외투 소매를 붙잡고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이게 원래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건물이잖아. 그 여자가 우리 돈으로 산 거라고. 언니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소매를 잡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석 달 전까지 시댁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까먹던 손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손 놓으세요. 안나,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없다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오빠는 학교에서 잘릴 판이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이게 다 그 사기꾼년 때문이야. 언니도 속은 거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돌려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며 수천 번 마주쳤던 눈. 하지만 오늘 그 눈에는 처음 보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아닌 그보다 더 낮은 곳의 감정. 궁색함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혼하자고 말하며 창밖만 보던 사람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건물 문제는 법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어. 내가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법적으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 철회, 환수할 수 없다는 그 한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기가 읽지도 않고 서명한 그 서류가 얼마나 완벽한 벽인지를. 당신이 도장 찍었잖아요. 읽지도 않고. 전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다물렸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가방 안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은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은이가 전화를 걸었다는 건 급한 소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전 남편과 신우이를 세워둔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방금 학교에서 확인된 건데. 그 여자 상간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뭐가? 사기. 5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남자한테 접근한 전과가 있대.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로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 판결문이 법원 기록에 남아있대. 오빠 쪽 변호사가 이번에 소송 준비하면서 찾아낸 거야.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전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이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깃, 흙 묻은 구두, 움츠린 어깨. 20년을 나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신우이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전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여자. 15억을 들고 와서 내 뺨을 때렸던 그 여자. 5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한 사람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의 손이 내 소매에서 스르르 풀렸습니다. 5년 전에 다른 남자한테 접근해서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로 재산을 털어먹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예요. 법원 기록에 남아있어요. 판결문까지. 전 남편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계산할 것이 남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수준을 운운하면서 나를 버렸던 그 여자가 전과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처음부터 당신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 당신한테는 돈이 없으니까 이 집, 이 종갓집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목구멍에 쌓아두었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신우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인도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전 남편은 서 있었습니다. 서 있는데 서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을 발표하고 수준 차이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내 카페 앞 인도에서 흠 묻은 구두를 신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여기는 제 가게예요.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유리문에 손을 대는 순간 등 뒤에서 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가을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카페 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들어서자 카페 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밖에 소란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몇 분이 창밖을 흘끗 보다가 다시 커피잔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리스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가게 앞에서 기물 파손이 있었다고. 목소리가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바리스타가 고개를 끄덕이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전화기를 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인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옆에 서 있었는데 신우이를 일으키지도 떠나지도 못하고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 자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행인들이 두 사람을 힐끗 보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7분쯤 지났을 때 경찰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추었습니다. 사이렌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차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이 바닥에 깨진 화분과 쓰러진 화환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른 한 명이 신우이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소리가 뭉개져 들렸지만 몸짓은 선명했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카페 안쪽을 가리키며 울며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경찰관 한 명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네. 밖에 계신 분들이 건물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분쟁 중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 건물은 제 명의예요. 등기부등본 확인 가능하고 증여계약서에 취소 불가 특약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는 재산이에요. 경찰관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분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경찰관이 돌아서려는 걸 불렀습니다. 밖에 계신 분의 전 배우자인 상간녀가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전과자입니다. 5년 전에 동일 수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법원에 있고 이번 건도 동일한 패턴의 사기로 현재 여러 채권자가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펜이 멈추었습니다. 나를 다시 보았습니다. 수첩 위에서 펜 끝이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경찰관이 전 남편에게 무언가를 묻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번이고 모르겠다는 듯이 자기도 피해자라는 듯이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장면이 머릿속에 겹쳤습니다. 20년 전 시집 오던 날 그이가 현관에서 내 손을 잡고 잘 해보자라고 했을 때의 모습. 어깨가 넓고 눈이 확신에 차 있었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지금 인도 위에 서서 경찰관 앞에서 고개를 젓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서 있던 사람은 그 등이 사라지면 설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우이가 일어섰습니다. 경찰관이 신우이의 팔을 잡고 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기물파손 현행범이었습니다. 신우이가 경찰차에 올라타기 직전 카페 안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원망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전 남편도 동행을 요구받았습니다.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전 남편이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경찰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마치 발밑에 뭔가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20년 동안 나를 두고 서재문을 닫았던 사람의 마지막 뒷모습이 경찰차의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조용히 사이렌도 경광등도 없이 서초동 도로를 따라 경찰차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순간 햇살에 번쩍 반사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밖에 나가 쓰러진 화환을 세우고 깨진 화분에 흙을 쓸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운터 뒤 찬장에서 소금 한 줌을 꺼냈습니다. 입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도 위에 신우이가 주저앉았던 자리에 전 남편이 서 있던 자리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콘크리트 위에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소금 몇 알이 도로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애군을 씻는 겁니다. 20년의 애군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온 애군까지. 손을 탈탈 털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앞치마를 여미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바리스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그래요. 오늘 신메뉴 있잖아요. 그걸로 한 잔만. 잠시 뒤 하얀 잔 위에 커피 한 잔이 놓였습니다.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자기의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잡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행주, 고무장갑, 기저귀, 프라이팬 손잡이, 제사상 촛대, 이온 서류의 펜. 전부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잔은 다릅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겁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닿았다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좋은 원두였습니다. 내가 고른 원두. 내가 만든 공간에서, 내 이름이 적힌 건물에서, 내 직원이 내려준 커피. 창밖으로 서초동 거리가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가로수 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금을 뿌렸던 인도 위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카운터 위에 예약 장부를 펼쳤습니다. 내일 오전에 원두 납품 업체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이번 달 매출 정산, 모레는 신메뉴 개발 회의, 빼곡하게 차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전부 내 이름으로 된 일정. 장부를 덮고 다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카페 안에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원목 테이블 위에 긴 사각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낮은 대화 소리, 커피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 잔이 받침 위에 놓이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겹쳐져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인생입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비우고 빈 잔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대리석에 닿는 소리가 작고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카페의 조명이 켜지고 서초동 거리에 저녁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간판에